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 18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8장에서는 지적 설계에 대해서 기존 학계가 제기하는 반론, 즉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마이어 박사가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도보에서 있었던 지적 설계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도보 재판은 도보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진화론뿐만 아니라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자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재판은 판사가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므로 공립학교 과학 시간에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종결되었는데요. 18장에서 마이어 박사는 이 판결의 문제점과 왜 지적 설계가 과학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을 읽다 보면 마이어 박사가 Inherit the Wind라는 영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Inherit the Wind는 1925년 미국 테네시주 데이튼에서 있었던 스콥스 재판을 극화한 영화입니다. 스콥스 재판은 당시 테네시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잔 스콥스라는 교사가 진화론을 언급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콥스 재판과 도버 재판을 비교해보면 시대에 따라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점이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장 전반부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8장 그러나 그것이 과학인가? 2005년 12월 존 존즈 3세 판사는 펜실베니아주 도보 교육구청이 생물학 수강 학생들에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지적 설계론에 관한 한 권의 책에 대하여 말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판사의 판결은 지적 설계론은 정의상 과학적이 아니라고 주장한 두 명의 철학자 로버트 페넉과 바바라 포리스트의 전문가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 그 판사는 그것은 과학이 아니므로 종교라고 추론하였다. 그가 판결문에 기재한 표현에 따르면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므로 지적 설계 정책의 유일한 실제 효과는 종교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학생들에게 지적 설계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미국 연방 헌법상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2005년 도보 재판에 관한 뉴스 기사를 통하여 지적 설계론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당연히 그 재판과 판사의 판결에 대한 보도가 그 이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론에 대하여 혹시 아는 것이 있다면 지적 설계는 과학의 가면을 쓴 종교라고 알거나 또는 그렇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캠퍼스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적 설계의 증거에 대하여 강연할 때마다 나는 거의 매번 이러한 인식을 접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가 지적 설계의 증거를 제시할 때 비판자들은 통상 내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경험적 주장을 다투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DNA가 특정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항상 지성으로부터 유래한다거나 다른 유물론적 이론들이 DNA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내가 제시하는 역사과학적 방법의 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방법에 따라 증거에 대한 최선의 설명으로서 지적 설계를 주장한다는 것을 반박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앞장에서 기술한 철학적인 반대에 더하여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는 단지 과학이 아니다 라고 단순히 주장하며 때로는 심지어 존즈 판사를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기조차 한다. 존즈는 과학이나 과학사와 과학 철학에 대한 분명한 배경이 없이 재판에 임한 하급심 지방법원 판사로서 또한 판결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몇 가지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그의 견해를 일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그가 아주 진지해 보이는 태도로 기자에게 재판 중에 역사적 배경을 알기 위하여 오래된 할리우드 영화인 인헤릿 더 윈드를 볼 계획이었다고 말한 점이다. 인헤릿 더 윈드는
25년 스콥스의 원숭이 재판을 잘 드러나지 않게 가상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사학자인 에드워드 라슨이 퓰리처 수상작인 신들을 위한 여름에서 보여줬듯이 그 드라마는 사건을 매우 오도하며 역사적으로도 부정확하다. 분명한 것은 존즈 판사는 지적 설계의 가치와 과학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할 관련 전문 지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지적 설계에 대한 과학적 및 학문적 비판자들의 매우 폭넓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존즈 판사는 장문의 판결 이유에서 그가 다룬 지적 설계는 과학인가? 라는 논의의 90% 이상을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판결 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표절하였다. ACLU의 의견서도 그들 자신이 택한 전문가 증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지적 설계의 과학적 지위를 비판하는 가장 일반적인 근거들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존즈 판사의 판단과 그에 영향을 미쳤던 증언들은 언론계의 종사자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과학계의 뿌리 깊은 일반적 견해를 사실상 표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견해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1993년에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지적 설계의 주장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의 비공식 학술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기 조립적 접근법을 개척한 진화 생물학자인 딘 캐년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자신의 이론을 비판한 후 캐년은 결국 지적 설계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1985년 달라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자신의 입장 변화를 발표하였는데 이 일은 생명의 기원 논쟁에 대한 나의 관심을 처음으로 자극하였다. 8년 후 캐년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가 왜 화학 진화론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제는 왜 설계 가설을 선호하게 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생물학 개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조치되었다. 캐년은 DNA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는 최초의 생명체의 실제적인 단지 외관상이 아닌 실제적인 설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의 지적 설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역설하였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그들의 견해로는 지적 설계가 과학적 가설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로버 사건에서 존즈 판사의 판결 이유에서와 유사하게 캐년의 동료들은 그가 과학을 버리고 종교를 교실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스탠퍼드 대학 생물물리학 박사이며 생명의 기원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저명한 선배 교수인 그를 생물학 개론 과목에서 해임하고 실험 과목 책임자로 재배정하였다. 캐년의 공경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나는 그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널리 알리려고 내 의견을 적은 글을 작성하였다. 나는 그 글을 1993년 가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출하였다. 그 원고는 수령되었지만 신문사는 그것을 게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9주 동안 보류하였다. 그 후 그 글의 게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지 오래됐던 12월 초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그 신문의 편집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글은 다음 월요일 아침에 편집자 면에 게재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캐년 교수에게 이 소식을 전화로 알렸다. 그는 매우 놀랐다. 그는 방금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교수평의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그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다. 월요일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화요일에 캐년은 교수평의회에서 비록 생물학과의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그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졌지만 25대 8이라는 표결로 심사청구에서 승리하였다. 캐년 사건의 유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적 설계의 우호적인 다른 과학자들은 유사한 대우를 경험하였다. 로버 사건의 판사처럼 많은 과학자들은 설계 가설을 정의상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견해로는 지적 설계론을 옹호하는 과학자는 과학적 탐구의 기본 원칙을 어겼으며 견책, 정년 보장 박탈 또는 해고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적 설계론은 왜 과학이 아닌가? 어떤 근거로 지적 설계론의 비판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당화되는가?